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오늘 진행될 첫 번째 소식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크게 다룰 주제는 강남의 전고점 돌파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전세 시대로 다시 열린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추가 대책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약 위축 지역 지정에 대한 네 가지 부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선생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워서 비몽사 일주일이 거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덥죠 진짜. 네. 그래도 어저께가 입추였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 입추요? 그럼 네. 말복도 지났어요? 아, 말복은 아직 안 그렇죠. 지난 거죠? 입추 다음에 말복이죠. 그쵸. 네. 약간 사실 더위는 가신 것 같긴 해요. 저녁에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밖에를 딱 보니까 찬바람이 불더라고. 비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비 와서 바람. 약간 근데 바람이 선선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낮에는 너무 더워. 그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어제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들어와 버렸잖아. 저녁에 그래요? 다시 나가려고. 낮에는 집이 더 시원해요? 그러네. 집에서 아무튼 좀 네. 여유롭게 있으려고 일을 네. 밀도 있게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와서 쉬다가 저녁에 나가서 또. 그러셨군요. 예. 일단 강 소장님 집은 시원한 걸로. 보통 요새 전기값, 전기세,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뭐 다들 에어컨 트는데 벌벌벌 하시더라고요. 휴가 많은 비용이다 분들이. 생각하고 네. 전기요금 내려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휴가를 사무실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소장님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또 휴가 가긴 가야 되긴 사무실에서 할 건데 게임하지 왜? 취미잖아요, 이거. 게임기 만드시는 거. 더워서 그렇게 더워서? 밀도 있게 안 돼. 그래요? 네. 아무쪼록 한 주 동안 잘 살아 계셔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소식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전고점 넘은 강남 아파트. 자, 이게 과연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일까요? 자,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호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권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에 똘똘한 한 채 수요, 그리고 비강남권은 실수요자 거래 증가에 따른 강남권 갭매우기 현상으로 발생되는 가격 상승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비강남권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중심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구로나 은평 같은 외곽 지역까지 신고가가 속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추세 상승일까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네. 이게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강남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네. 정말 돌파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음마아파트가 전고점 돌파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또 기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 또는 입주한 지 좀 연차가 됐어도 그 동네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 네. 이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얼마나 전고점을 뚫고서 말 그대로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강남이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갱신하면서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조금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네.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거든.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대요? 지금 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요. 호가는 올라갔는데 네. 실거래는? 거래도 되고 있어요. 거래도 되고 네. 있고. 어디가 그래요? 5단지 중심으로 해서 잠실 5단지가 네, 잠실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잠실 있는 것 같아요. 5단지는 신고점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다. 신고점까지는 아직 도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전고점 뚫었다? 전고점은 못 뚫었죠. 그러니까 저는 전고 지금 기사 제목이 아까 전고점 돌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가 된 거는 지금
이게 지난주에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된 거는 전고점은 못 들었어요. 근데 네. 호가는 전고점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4월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빠져서 호가가 낮아진 물건들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팔린 거는 강남권에 있는 단지들에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확인이 돼. 그러니까 고점에 비해서 가격이 조정되어 있던 물건들을 매수자들이 보유세 개편안이 나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갈아타기 목적으로 보통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인기 아파트 갖고 있던 분들 중에 이거 고민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갭이 별로 안 났는데 강남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고 강북의 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치고 나가서 못 갈아탔는데 내게 올라준 거야. 강북의 내 아파트가. 그러니까 다시 가격 강남 아파트랑 내 아파트랑 갭이 많이 줄었으니 팔고 사겠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팔고 갈아타겠다는 수요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그런 수요들 그러면 이게 1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종부세 개편안에서도 봤지만 시가 기준으로 한 23, 4억까지는 큰 영향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가면서 이 물건들을 싹 죽여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더 뚫고서 전고점을 뚫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강남이 선행하고 약간 조정받으면서 내려왔고 강북이 후행하면서 이 받쳐주면서 이 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가서 호가가 다시 올라간 건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가격이 벌어질 만한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긴 한데 만약에 뚫고 진짜 가을 시즌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신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강북도 다시 이 벌어진 갭 때문에 불안해질 시차를 두고 불안해질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 뚫고 올라갔냐? 다시 신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갔냐? 그런 사례들 결국 지금 엄청 궁금하죠. 휴가철이라서 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장 너무 더워 죽겠는데 그걸 이 열기에 집 사야겠다라고 다니는 매수자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금액에 덜컥 샀느냐 안 샀느냐. 그게 특이한 거지. 일단은 지금 비수기잖아요. 근데 거래가 된다라는 거 아주 희한해요 지금. 그리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볼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제가 이번 주 중에 저도 한번 강남권의 주요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아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대치동, 개포동, 반포, 뭐 이 정도 물어보면 강남의 메인 압구정 이 정도까지.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비수기이고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악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서울 그 자료들 나온 거 보면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보면 대부분 강북 쪽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2006년도 상승장의 그 당시에 그 그래프들을 보면 지난주 별별 때 잘 안 보셨죠? 몰라. 지난주에 잠실 거래량 늘었다니까. 아니 그래 잠실 팔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전체 거래량을 얘기하면 이게 그 자료들 나온 거 보니까 강북권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강북이 훨씬 많죠. 그게 항상 보면 강남이 움직이고 아파트 시세 그래프상에서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후행하면서 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달에 강남 쪽이 피크를 치면서 갔다라고 하면 그 시절에 상대적으로 강북 쪽 아파트 상승률들은 훨씬 낮았단 말이에요. 늦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더 지나고 나서도 그 상승분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강남 4구는 일부에 몇 개 구지만 강북 지역은 20개, 21개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행하는 지역들이 퍼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폭도 낮기 때문에 오래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그 거래량이 지금 3월을 기점으로 보면 9월이 6개월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하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 쫓아오면 그 후에
강남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보는 게 제일 포인트인데 사실 좀 언론에서 좀 호들갑을 좀 많이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 알아본 부동산들 얘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라고요? 근데 강남이 아니야. 강남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강북 쪽인데 매물은 없대. 매물 효과가 낮지는 않아. 예. 근데 매수도 없대. 예. 매수 문의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보지만 이게 실매수라기보다는 지금 상황 좀 파악하기 위한 어떤 동태 파악 정도. 근데 이렇게 막 매수가 부동산 사장님들 놀아. 가서 보면 그래요? 일 없어. 휴가철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부동산마다 갔는데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있다. 그러면 이게 전세를 구하러 온 손님인지 매매를 구하러 온 손님인지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이 좀 있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움직이려나?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확 동해서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볼까요? 아니야. 하지 말까? 다음에 궁금증이 가지고. 준비해서 하는 걸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짝 상승이냐 추세 전환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이렇게 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전세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는 줄어든 반면에 전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재밌는 거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빠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가 피크점이었는데요. 69.2% 정도 보여주고 있다가 월세 비중이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전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전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매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세 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전세가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제도잖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이게 전세라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매가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키는 게 좋을까요? 전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나의 어떤 가격 하락 저지선, 방지선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전세가 비중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전세 비중, 월세 비중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정책적인 어떤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정책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약 10%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70%까지 전세 비중이 7대 3으로 7위 전세, 3위 월세이다가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하면 6대 4로 7위 전세, 다시 6위 전세, 4가 월세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전세가 7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냐면 전세 쪽에는 자금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가 대출 지원을 계속 해줘.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활용이 어렵지 않아. 근데 그에 비해서 월세는 당연히 월세는 대출이 없지만 반대로 월세로 임대를 놓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부 대출 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월세로 놓은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갚는 형태로,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갖고 전세를 놓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냐, 또는 이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제 금융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놓게 되느냐 하면 이건 임대인이 받게 되는 금융 비용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지만 사실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 이자랑 뭐 원금 상환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두 개가 나뉘는데 지금 대출을 강력하게 잠그려고 하면서 임대인 쪽을 잠그니까 전세 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흐름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나중에 이제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는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뭐 전세가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오면 그때 가면 또 다시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월세 임대인들이 대출을 가득 받아서 월세로 돌려야지라고 맘먹었던 시절이 공교롭게도 보면 또는 월세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절을 보면 집값이 너무 안 올라. 수도권 집값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상승분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받아서 어떤 말 그대로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거에 따른 어떤 사용 이익이라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시절에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고요. 또 그 시절이 공교롭게도 이제 상승이 되게 경기 상승도 막 그렇고 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되게 저렴하게 공격적으로 부양을 위해서 대출을 뽑아주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물린 거죠. 예, 대출도 많이 해주고 저금리 해주고 하니까 그 대출 많이 받아서 월세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집값도 안 오르는데 월세라도 받아서 충당하자.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늘어나니까 그럼 안 빌려주면 전세금 많이 받지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예, 그 부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생겼던 신조어가 이제 반전세라는 단어가 반전세가 그때 본격적으로 대기업으로도 반전세는 2000년대 후반 9년 10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그렇죠. 예, 시장에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3년, 201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 이제 반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무슨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은행 이자율이 높으냐 아니면 전월세 전환 이율이 높으냐 결국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월세 전환 이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반전세라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캐피탈 게인이라는 걸 보겠다라고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건데 역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전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도 있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전세 시대로 회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물량이 많이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그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 공급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공급 안 했던 데들이 막 공급을 급하게 해가지고 공급을 늘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급은 갑자기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이 공급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쪽에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급을 막 급하게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만 이 택지를 만들어서 지어지는 데 같은 경우 택지 조성하면 막 밀어 넣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들이 몰리는 그런 형태로 입주 시기가 몰리는 형태로 이렇게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되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실제 거주하는 입주를 하든가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전세를 놓든가 월세를 놔야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비율에서도 봤지만 7대3, 6대4 이런 것처럼 월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왕이면 맞아요. 전세인 그 주거 수요를 많으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전세 물량이 입주할 때 가면 월세 놓고 싶지 나는 월세예요 월세 싸더라도 월세 놔주세요라고 대기하고 있던 소유자가 안 빠지면 전세라도 싸게라도 놔주세요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비단 그 경기도권의 얘기만 아니라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인기 아파트도 나는 비싸게 월세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월세가 안 나가기 시작하면 왜 안 놔줘요?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잔금 안 내면 잔금에 대한 그러니까 미납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붙잖아요. 금액이 붙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전화 왜 내 건 안 빼줘요? 그러면 월세 손님이 없네요. 또는 월세 원하시는 금액이 조금 높아요. 아직 그 정도까지 찾는 손님은 없어요. 물건들이 많아서. 나보다 이쁜 물건들 먼저 빠져야 나가는 거. 나는 내 물건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안 나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계속 이제 잔금 날짜 지나가는데 독촉 날라오고 이자 얼마입니다. 후불이자 얼마 내셔야 돼요. 이자 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연체금, 연체지원금 내라고 하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지금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돈 더 내라는 얘기는 나오고 전세 꼴랑 또는 월세 얼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늘어나는 지연이자 계산하면 빨리 해놓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제 뒤늦게 가서 전세 내주세요. 그러면 전세도 아직 안 나간 물건들 선생님처럼 지연이자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 많아서 그 물건들도 가격을 싸게 내놓으려고 그래서 안 나가. 그 좀 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막 환장하는 거지. 물량이 쌓일 때는 안 쌓일 때는 그 반대고요. 네.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확실히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세로 달세를 내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찾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전세 물량이 수도권 위주로 해서 공급이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매수를 하고 싶은 매수 대기세가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세로 잠시 전환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벌써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재건축 위주의 가격 상승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재건축 연한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인데 이거 뭐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거는 네.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바꾼 것도 재건축 시장으로 옮겨 붙으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시 불안해지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실 5단지든 또는 이제 음마 아파트든 목동이든 이런 지역이 다시 가격을 찍고 신고점을 향해 간다고 하면 그 부동산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구조 안전 갖고 안 돼? 그러면 연수를 찍어 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연수를 늘린다고 해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연수를 늘린다고 해도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다 같이 10년 늦어지는데 뭐. 그게 그래도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10년 뒤에 사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10년 뒤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다라던가 아니면 기다릴 수 있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새 집에 대한 수요 어떤 언제쯤 만들어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재개발 투자할 때도 재건축 투자할 때도 내가 이거 사면 우리 애들 중학교 때는 여기서 중학교 뭐 이런 어떤 그걸 맞춰서 보통 투자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 늦어져 버리니까 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입주할 줄 알고 칸만 먹고 투자해서 기재까지 기다렸는데 대학을 가질 때도 아직 입주를 못했어.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요를 그렇죠. 사지마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규제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게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 네. 지정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할 거예요. 원래 예상했던 부분이고 2002년도 3년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이제 정부가 지정하면서 그때도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 조금 불안해질 것 같다고 하면 풍선 효과 막는다고 굉장히 확대 지정해가지고 뭐 맞아. 얼마 전에 지코노미 한경에서 기사 보니까 2006년에는 투기 과열지구가 전국에 61곳이었나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투기과열지구라서 다 규제 대상이었고 아예 그냥 풍선 효과 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규제니까 막 그런 판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지금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추가 확대 지정. 그래서 지금 이 투기지역 작년에 투기지역 지정했던 11개 구가 보면요. 강남 4구, 강북 4구, 소위 말하는 좀 집값을 상승이 견인하던 새 아파트들 이렇게 많은 지역들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 대상이었는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투기 지역 지정한 딱 기준은 재건축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천구도 포함됐고, 그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노원구도 같이 지정됐다고, 뜬금없이 지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기 지역은 과거에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을 규제하게 한 형태로 아마 투기 지역 지정이 노원구까지 같이 맞물리지 않았나 싶어요. 불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더 투기 지역 지정되면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출 2건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기 지역 안에 집을 하나 더 사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LTV가 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DSR 적용도 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줄어들 텐데 투기 지역 2개가 되면 아예 대출 한 건밖에 취급이 안 돼요.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가구당. 내가 투기 지역에 대출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투기 지역의 주택을 다른 투기 지역의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또는 팔겠다라고 약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 조건부 담보대출만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로 다주택을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수요만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 정도만 투기 지역 안에서 집을 더 사라 이런 형태로 규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라도 투기 지역도 더 확대 지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한 압박을 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자,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되면 또 뭐가 안 좋죠? 엄청 규제가 많죠. 엄청 많아요. 네. 투기 과열지구 규제는 너무 많아서 말로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얘기를 뭐 청약 드리자면 제도에 있어서도 가점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주택 규모 약 가점제 100% 되는 것도 있고 일단 제일 큰 게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지 변경 금지이죠. 재개발에서도 아직은 지금 적용되는 구역은 없지만 재개발에서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입주 때까지 조합원 금지 규정이 생기면서 거래 제한들이 생겨버려요. 예. 개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인해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사실 1세대 1주택에 10년 보유 5년 거주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거의 없어서 이거 사건 사고 되게 많이 날 거고요. 사실 지금 재당첨 제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날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심각해요. 이게 재당첨 제한 규정 자체가 파리부동산 대책에 추가가 돼서 2017년 10월 24일 입법됐는데요.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분양 물량으로 분양 대상자가 됐던 세대원, 이 세대원에 속했던 사람은 5년 내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심플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규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분양 신청하는 경우도 재당첨 제한을 걸게끔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한 데가 재건축 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 제한이 없는 시점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입주권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그런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중에서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년 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의 물건은 거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사업이 지연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은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못 팔잖아요. 사기는 샀는데 못 파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분양 신청을 하겠대요. 조합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평형 변경들이 다 일어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평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설계 변경 안에는 50평이 없어지고 43평이 되고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 나는 이거 50평 받으려고 했는데 50평이 없어졌으니까 43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당첨 이력이 있어서 5년 내 재당첨 제한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걸 샀으니까 사실 나는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재분양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재분양 신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받을 때 이거는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라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도래하면 관리처분 변경인가 떨어지면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합이 재분양 신청하면서 재분양 신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 떨어지면 자기는 대상자 당첨이 이 재분양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고라도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팔지도 못해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그렇죠.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은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면 비싼 돈 주고 프리미엄 많이 주고 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청산당하게 생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사실 법도 말이 안 되고 진짜 엉성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될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재개발은 그나마 아직 없는데 재건축단지들 중에서는 관리처분 변경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조합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그 해석에 대해서도 이거는 재분양 신청이냐 아니면 단순 평형 변경이냐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대한 얘기도 법에는 없어. 법에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되게 심플하게 정비사업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이걸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세대원은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재분양 신청도 적용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국토부 마음대로 그냥 해석 하나 해버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문제 생기면 나중에 소송해서 법원에다가 저희 조합에다 소송해가지고 받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뒷짐지고 있는 형태고요. 사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기준도 되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과거에 내가 5년 전 내가 예를 들어 4년 전에 일반 분양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받았단 말이야. 당첨됐어요. 그러면 4년 전은 그 당시에는 거기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자가 나는 아닌 건데 그 이후에 투기과열지구면 분양 대상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 투기과열지구의 당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투기과열지구가 됐다고 하면 거기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라는 해석이에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보면 제가 질의를 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들 사람들이 사러 가잖아요.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들. 네. 거기 지금 샀는데 거기가 내일 지금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안 됐잖아요. 하면 당신이 살 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으니까 당신이 산 거는 투기과열지구에 저걸 산 거니까 당신은 청산 대상자예요. 이 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만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잘 정리를 해서 만들든가 해야지. 다 그냥 심지어는 해석해주는 국토부 주무관들마다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보면 결과가 틀리단 말이야.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이게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 확대 지정에 따라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또 엄청나게 혼선이 되게 심화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강 선생님도 제기해 주셨다시피 재당첨 금지에 대한 규정이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확대 지정이 되면서 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뭐 분명한 지침이라든지 방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안 만드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만들고 일단 가격을 누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큰 대전제에서 조금 잡음들 개개인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내 할 바 아니다. 그거는 알아서 법원들이 정리해라. 법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법을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뭐 규제에 관련해서 지금 또 희한한 단어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채권 이체할 제도. 채권 이체할 제도. 오. 네.
이거 말 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채권 입찰 제도는 우리가 이건 사실 전에 부동산 별별 수다 할 때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네. 지금 결국 지금 항상 청약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너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낮다. 낮게 나오고 결국 HUG가 고분양가 관리 규제 때문에 가격을 찍어 내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당장 눈앞에 몇 억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그 눈앞에 보이는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들이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전매 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낮게 분양한 가격만큼이 사실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기대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분양가를 낮추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일종의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억지로 내려야 되는 거고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사업 시행자가 맘대로 정하게끔 하면 사업 시행자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주로 대상일 텐데 조합이 먹을 거예요. 또는 분양가를 낮춰서 지금 하는 것처럼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이제 저렴하게 당첨자가 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유지가 되면 당첨자가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채권 입찰제를 하게 되면 채권을 높게 쓰는 사람들한테 가져갈 수 있게끔 우선권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양가와 사업 시행자가 내건 분양가와 그 다음에 분양 당첨되는 사람은 또 크게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종의 경매처럼 채권을 내가 많이 사겠다라고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사실 정부가 기금으로 많이 빼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차익을 정부가 먹는 거예요. 할인율만큼 해서 차익을 정부가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에요. 분양가를 높게 하게끔 해주세요. 사업 시행자가 먹고 분양가를 낮게 해주세요. 대신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오랫동안 뭐 집 없이 오래 한 사람들이 먹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분양 당첨자가 먹는 거고 채권 입찰제를 하게 되면 공공에서 그 수익을 일부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저는 채권 입찰제 도입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채권 입찰제 판교에서 할 때도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중대형에 대해서만 했고요. 네. 예, 만약에 채권 입찰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채권 입찰제 도입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요번에 북위례 분양들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할 거거든요. 북위례가 이제 공급 물량들이 85초과 중대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대형들 같은 경우는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단 넣어서 로또처럼 당첨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점제 아닌 추첨제 물량에 말 그대로 좀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 나오기 시작하고 1000대1 소위 말해서 몇백 대 1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막 이렇게 과열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런 중대형 같은 경우에 과열을 막기 위해서 가점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명분이 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는 채권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HUG가 얼마 전에 HUG 사장님 인터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버블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분양가 고분양가를 고집한다는 거는 높게 버블이 낀 분양가를 고집하는 게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주변 시세가 비싼 거지 분양가가 비싼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싸다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다. 정부의 스탠스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채권 입찰로 해서 그걸 먹겠다는 얘기는 그 버블을 인정해서 그 버블만큼 자기네들이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나 청약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아니죠. 그러니까 방안이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들은 계속 그래요. 신혼이 많다운트 그거잖아요. 주변의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서 싼 물건들을 공급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만들고 저렴한 주택들을 어쨌거나 공급해서 시장 가격을 하락하는 데 일조하겠다.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채권 입찰제까지 도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방향이 좀 달라. 이거는 우리가 모르죠. 또 증세에 세금 많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증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증세 스탠스에서 볼 때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딱 너무 지나치게 욕먹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우리가 돈을 다 먹겠다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아마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채권 입찰제는. 자, 그래서 강 소장님은 채권 입찰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다. 뭐 안 이렇게 건드릴 것 같고 그리고 네. 85제곱미터 보고 계시네요. 초과하는 중대형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더라도 실제로 크게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은 네. 2006년도에 처음에 그 판교에서 도입될 때는 중대형이 더 인기였거든요. 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채권 입찰제라는 걸 중대형에다가 적용을 시킨 건데 지금 중소형이 더 인기잖아요. 네. 그럼 중소형에다가 적용하면 되지. 다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인데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면 좀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그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빨아먹겠다는 건데 니들의 가수요를 내가 채권으로 빨아먹을게 거의 그런 건데 완전 사악한 거지. 뭐 옛날에도 사악했는데 뭐 이제 아니죠. 와서 그때는 이제 사실 중대형 평형 아파트는 네. 부자들만 가 인기 있는 평형 타입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전유물 니들은 국민주택 규모 국민이 말 그대로 거주해야 될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이니까 부가세도 따로 내. 이 국민주택 규모는 부가세도 없고 없죠. 혜택이 많잖아요. 취득세도 없죠. 거기에다도 빨대 꽂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마 되게 큰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만 채권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상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청약이 지금 과열됐다라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도 인지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청약이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얘기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서울하고 수도권은 뜨거운 시장인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 물량이 뭐 전체 미분양의 84%가 달할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준공의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악성 미분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정해 놓고 뭐 문제가 됐었던 지역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놨는데 굉장히 시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해제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거기서 미분양도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약 위축 지역을 지정을 하겠다. 이게 위축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청약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청약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약 위축 지역 지정이 되면 일단은 뭐 얘기 나오는 건 그런 얘기들이에요.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지역 기반의 경제가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어놨으니까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청약 위축 지역을 지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을 좀 땡겨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청약 위축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비수도권 청약 통장 가입 6개월에서 1개월로 연한을 줄여주면서 1순위의 자격 자체를 굉장히 넓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폐지 시켜서 전국 모든 지역의 거주자가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매 제한 없애준대죠. 그래서 공공택지만 6개월 있고 민간은 없애주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금융이나 세제 조치들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냐면 어차피 통장에 안 들어가. 그거 있다고 해서 통장 쓰지 않아요. 꺾인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은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어서 일종의 냄비 근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나 혼자 가서 칼날을 맞으러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이 어지간해서는 들어가려면 이게 상승장에서는 한번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어서 어느 시점을 지나서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만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불이 붙을 때까지도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걸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사실 백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긴 쉽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쉽지 않죠. 심리가 바뀌게끔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고 하면 결국은 사실 뭐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고분양가일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 내놓는 물건이 사람들이 청약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내가 당장 받아야 되는데 통장 가입이 안 돼서 못 하겠네. 그거 다 핑계고요.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분양가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내리면 사요. 예를 들자면 주변 시세가 얼마야? 전세 시세가 얼마야? 전세 가격으로 예를 들어 낮추면 새 아파트인데 안 받겠어? 전세가 빠질 것 같으면 안 받겠지만 실제로 전세가 이상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놓으면 사업 시행자들 또는 건설회사들이 망가지니까 쉽게 못 내리는 거죠. 결국 이제 그거와 줄다리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3년 또는 2001년, 2년 이런 하락장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카드들 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면제 카드 받고 샀던 사람들 다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청약 위축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면제 카드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럼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그게 결국 양도세 면제라고 하는 것도 올라야 면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4억에 분양받았어. 양도세 면제 조건으로. 근데 분양받고 나서 2년 지났는데 3억이 됐어. 예? 그럼 양도세 면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 4억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4억 5천, 5억 갔다. 라고 하면 올랐을 때 그 면제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야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강 소장님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양가 이하로 서울 수도권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누가 얼마에 안 사면 법으로 안 됩니다. 얼마 이상 사면 안 됩니다.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락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일단 청약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도 보면 강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그 양도소득세 감면, 심지어는 비과세 아예 조건까지 때려서 이렇게 사라라고 부추겼던 시절이 있었고요. 실제 그 당시에 샀던 사람들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봤던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라는 것 자체가 바뀔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장기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본 일이 없었다라는 거. 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 보유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진입하는 시점에 대한 고민을 되게 잘 해야 되고 할인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보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할인 분양을 하든 아니면 뭐 양도세 면제 조건을 주든 입지가 일단 좋은 데로 가야죠. 나중에 가격이 반등할 때 그 동네에서 1입지 또는 이제 그 상승분을 머금어 줄 수 있는 대표 아파트 또는 준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사실 저는 경남권의 지금 이 하락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의 칼날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이것도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잠시 해가지고 막 다시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터면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부산의 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해볼 생각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전라도 광주가 되게 핫하거든요. 네네. 올해 엄청나게 올랐대요. 네, 맞아요. 전라도 광주 지금 30평대 아파트 최고 비싼 게 얼마인지 아세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들었는데 까먹었다니까. 까먹은 그럼 어바우트 있잖아. 들었는데 까먹. 아이 넘어. 이거? 훨씬 넘어. 7억? 훨씬 넘어요. 8억? 모르겠어. 그거 모르겠어.
어제 물건을 봤더니 누가 네. 지금 기사가 어제 이제 광주 부동산 핫하다 나왔는데 6억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광주도 6억대구나. 깜짝 놀랐다 이런 마음으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매물을 누가 기사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거기는 지금 제일 핫한 데가 아니고 제일 핫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미 8억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매물이 7억 9천 하나 있고 물건이 없고 8억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거래가 봐야 알겠지만 전라도 광주 쪽도 30평대 아파트가 7, 8억대 가는구나.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광주를 조금 강의하러 많이 가시니까. 독특하게 봤어요. 사실 들었는데 이제 제가 투자할 게 아니라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투자를 못 하잖아요. 투자할 거 아니라서 사실 가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또 우리 또 근데 회원분들이 이게 보면 실망하겠다 이거 또.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지역의 새 아파트 이게 입주한 새 아파트 학군 좋고 그 광주 같은 경우는 학군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이 조금 서울하고는 다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근데 이게 이런 기축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을 선도해주는 단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광주도 사실 구도심 또는 이제 좋은 환경 주택들이 낡아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탄력을 받아요. 보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4억 5억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관리 처분할 생각하고 사업 계획 수립하다가 이제 신규 기축 아파트가 8억대로 7, 8억대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종후 가격들, 일반 분양 가격들 이런 거 산정들 자체가 싹 바뀌면서 사업성 엄청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전라도 광주 쪽에 재개발 구역들 투자하려는 분들한테는 또 관심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부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빠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기존의 재개발들 이런 데들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이하게 좀 봤던 건 뭐냐면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핫했어요. 그랬다가 사실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한 조정 기간이 한 2, 3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핫한 지역으로 부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외지에서 관광버스 와서 부동산 투어 다니면서 엄청 쓸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재개발구역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쪽 재개발 지역에 이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광천동이나 신가동 뭐 이쪽 쪽 재개발 지역이 구역이 굉장히 크고 괜찮거든요. 이쪽 지역들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는 또 그렇게 잘 되는 지역도 지방에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방도 차별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고 어느 동네는 청약 위축 지역에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니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부도 미치겠네. 한쪽은 투기하는 놈들 같다고 하고 한쪽은 이건 또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고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뭐 해결이 되겠어요. 인간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별별수다도 시청자가 계속 봐야 되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냉호창입니다. 지역별로 편차도 너무 심하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하고 있는데 저게 개인적으로 지금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제주도 부동산 투어 프로젝트. 제주도 부동산 투어 프로젝트? 네,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포인트가 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주도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네. 요새 제주도 가거든요. 네. 내일도 제주도 가는데 강의하시죠? 네, 강의하러 제가 제주도 사람들의 그런 폐쇄적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네, 네.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네. 이 육지 사람들이 이거 못 쓰겠더만. 네? 나 같아도 폐쇄적이 되겠어. 은퇴를 하면 제주도에 살겠다고. 네.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네, 네. 여행 겸 휴가 겸 뭐 해서 제주도에 다 내려온대요. 네. 그래서 원룸을 지어서 뭐
임대 펜션 사업도 하고 뭐 임대 사업도 하고 네. 해서 거주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이런 땅을 찾는다. 네. 이러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한대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를 모르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이제 시세며 네. 뭐 시황이며 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대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열심히 보여주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네. 보여준대요. 제주도 전역을. 네. 그러면서 그것만 보여주겠어요? 입지를 설명하려면 이것저것 자원들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신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야 되잖아요. 설명 다 끝나고 휴가 끝나고 올라가면 연락이 안 된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공짜로 투어. 제주도 지금 제주도가? 가격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사실 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 제주도가 분양이 안 돼요. 네. 예, 장난 분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청약 통장이 미달 다 나고 다 들어온 것도 한 단지밖에 없고 저는 이게 사실 경남권 얘기도 그렇고 광주 얘기도 그런데 수급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많이 올랐고 또 사실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과공급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늘 자연스럽죠. 시장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주도 관심이 있어서 저도 작년에 2번 갔다 오고 아니 그래서 원래 올해 계획이 매월 제주도 가는 거였는데 한 번도 그러게. 못 갔어. 제주도 부동산 투어라는 거를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주도 시장이 안 좋아진 계기가 네. 그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적대 관계를 사실상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사드 사드 배치에 사드 대한 배치 폭풍. 문제 때문에 관광 인구가 확 줄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파로 중국 자본이 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좀 생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 1,500만 명의 관광 인구를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 하지. 그 정도 보여준다고 하면 어유 엄청나네. 근데 막상 제주도 저도 왜요? 가봤지만 진짜 넓고요. 크고 사실 아직 미개발지도 많고 개발할 수 없는 땅도 많고 제주도 투자. 근데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도 투자 스터디.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뭐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뭐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상가도 있고, 제주도 안에 아파트도 있잖아요. 제주도 안에 택지지구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관광지역도 있을까, 뭐 제주도의 학군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제주도 노영동인가, 뭐 아무튼. 그런 아파트가 비싼 동네, 학교 주변에 고급 주거 수요 있는 지역들. 이제 제주도도 놓고 보면 제주도 섬도 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주요 관광지들이나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형태들도 되게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제주도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에 제주도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좀 다녀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에 대해 알고 그다음에 필요한 스팟들을 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가 되면 재밌을 것 막상 같아요. 찾아봤어요. 네. 없어 자료가 그렇죠. 정보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자료도 없고.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올리냐? 육지 사람들 너무 궁금해하는데 그냥 올려주면 쓸데없이 문의만 겁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대요. 그래놓고 뒷박이나 치고. 그거 재밌겠다. 자, 그래서 재밌겠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한번 기획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에서 보는 걸로.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더위에 시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더위도 곧 막바지로 간다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잘 적응하시면서 특히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